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속이 답답하게 열심히 해도 체중이 줄지 않았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파코치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나름 식단도 잘했는데 정말 체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 속상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기 시작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높이고 입체소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분명히 체중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몇몇 케이스들에선 분명히 열심히 운동도 했고 식단도 잘했는데 체중의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속이 답답하게 열심히 해도 체중이 줄지 않았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가지고 온 이야기가 사실 저희 와이프 얘기입니다. 저희가 5월 2일에 약간의 바디 프로필 느낌을 가미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조금 더 다이어트도 하고 몸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느낌으로 가져가고 저희 아이 둘은 좀 이렇게 좀 자연인 같은 느낌으로 같이 우리가 촬영을 계획하고 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까뜩 이렇게 3개월 다이어트하고 이제 5월 초에 딱 촬영하는 이런 예정이었죠. 근데 저야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이 지금 확 바뀌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와이프 스펙을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이제 30대 후반에 키가 151입니다. 키가 좀 작습니다. 거기에 2월 달에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나갔습니다. 이제 둘째까지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제가 운동시키고 그냥 힘드니까 육아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살자 이런 모먼트로 좀 가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가 한 20개월이 넘다 보니까 조금 자기 관리할 그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골격근은 한 21kg 정도 있고 체지방은 약 16kg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나름 열심히 해서 몸무게는 51kg 정도로 한 4kg 정도 감량하고 골격근량 잘 유지시키고 체지방량을 한 3kg 정도 떨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 딱 5월 초에는 40대 초반 머물러서 촬영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3월 초에 어린이집 바뀌어가지고 적응 기간이 생겨서 또 애들이 11시부터 집에 와서 또 약간 차질이 생겼고 3월 둘째 주에 둘째가 또 여기 입이 찢어져가지고 이거 또 꼬매고 막 치유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많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또 가족상이 있었어요. 아내 가족상이 있어가지고 또 너무 약간 슬픔에 있으니까 또 못했고 3월 마지막 주쯤 돼서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파이팅 있게 해보자. 좀 이렇게 가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3월 막주에 50에서 51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몸무게였는데 와이프도 이제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야 많이 운동해야 된다. 일단 식단은 최근에 상도 있었으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으니 이렇게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깨끗한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양질의 채소들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식단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걷는 거를 와이프가 새벽이랑 저녁 시간에 나눠서 걸으면서 거의 하루에 25km씩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일 동안 거진 120km를 걸었고 근육 운동도 제가 1시간씩 계속 PT를 시켰고 식단도 정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살이 진짜 안 빠지는 거야. 10.4, 50.5, 50.2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저도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줄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주니까 왜 안 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컨텐츠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좀 보수적으로 환산해도 와이프가 이제 50km를 가정하고 1km 걸었을 때 계산 편의상 50칼로리가 쓴다고 가정해도 5일 동안 120km를 걸었으면 일단 6000칼로리는 썼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보수적 산정입니다. 거기에 제가 근육 운동도 엄청 열심히 시켰단 말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꼬박 근육 운동을 시켰는데 그래서 못해도 여기서도 한 500칼로리는 썼단 말이지. 그러면 500칼로리씩 5일 동안 써도 2500칼로리야. 6000에다가 2500 합치면 8500칼로리는 일단 소모한 거란 말이에요. 운동으로. 거기에 5일 동안 제가 음식은 진짜 나름 컨트롤해서 기초대사량만큼 도 조금 안 먹였을 거예요. 그러면 먹은 거랑 기초대사량이랑 퉁치고 일상생활 대사량은 제가 지금 환산도 안 했습니다. 운동한 활동 대사량만 해도 8500칼로리를 썼는데 무조건 체지방 1kg 이상 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체중에 반영되면 사실 조금 더 줄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와이프한테 나랑 떨어져 있을 때 먹은 거 뭐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세세하게 신문을 해가지고 음식에 들어간 시간 텀은 어땠는지 이런 걸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못 봤을 때 애들 거 뭐 차려주면서 뭐 한두 개씩 조금씩 무언가를 먹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도 많지 않은 양인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음식이 들어가는 빈도수가 이렇게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긴 했었다. 근데 그거 말고 절대적인 총 칼로리 자체는 정말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줄었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를 검토하면서 5가지의 분석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3월 달에 장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을 좀 많이 못해서 그렇지 계속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아내의 운동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고 3월에 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벤트들이 생겨서 강도가 조금 떨어졌을지언정 그래도 꾸준히 식단과 근육 운동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3월 막주에 일어난 이 엄청난 운동들은 꽤나 아내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도 뭔가 막 다급해지고 이제 촬영이 거의 6주, 7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본인도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치면서 운동을 한 걸 텐데 저희 아내를 그 5일 동안 매일 근육 운동도 빡시게 시켰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엄청난 양을 걷게 했습니다. 하루에 25km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와이프가 뛰고 걷고를 반복해서 그렇지 이게 걷기로만 해도 최소 5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근육 운동까지 했다. 못해도 하루에 6시간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분석 요인 첫 번째가 과한 운동으로 인한 급성 염증 반응과 체수분 증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 곳곳에 아주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게도 근육 운동을 하면 여기 손상이 생기고 이거를 재료를 넣어서 공급하고 회복하는 과정일 텐데 이런 게 이제 너무 심하게 많이 생긴 거야. 온몸에. 하체는 물론이와 제가 상체 운동도 많이 시켰으니까 온몸에 아마 이런 미세 근육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굉장히 다량 진행되고 있었을 거다.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과 세포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는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수분량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강도 운동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몸이 부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어있는 게 살이 안 빠지는 건 아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연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몸 곳곳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수분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면서 체중이 안 빠지는 것 같은 현상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염증 반응이 다 끝나게 되면 며칠 내로 이 체수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나 이제 버디빌더들이 강도 높은 훈련 후에는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석 요인은 저희 아내가 섭취한 음식 중에 있는 탄수화물로 인한 글리코겐 저장과 수분 저장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들 중에 있는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식도 위 지나서 십이지장에서 소화액을 받고 소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 흡수가 이루어지면 이제 간으로 갑니다. 간이 일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근육에도 곳곳에 뿌려줍니다. 이 포도당들이 저장되는 형태가 글리코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육이랑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저희 아내가 분명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긴 했지만 먹은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정말 아예 없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드시는 채소도 식이섬유를 제외하고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전이있는 복합당도 분명히 들어있고 또 우리가 먹는 양념에도 분명히 설탕이나 물엿이나 올리고당 등의 형태가 들어있을 수 있고 소스 같은 데 또 전분 형태도 일종의 탄수화물이고요. 또 뿌리채소에는 또 다량의 탄수화물들이 들어있죠.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정말 0으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섭취되는 탄수화물들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랑 간에 바로바로 저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창고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빠르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이 저장될 때 글리코겐이 1g 당 3g에 해당하는 물이랑 같이 묶여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양의 곱하기 3배가 해당되는 물이 내 몸에 함께 저장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운동은 근육 창고 안에 있는 글리코겐 에너지원을 쓰는 건데 운동이 끝나고 먹게 되면 다시 이 창고를 채우기 때문에 물도 같이 저장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중 감소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 저장되면서 체수분이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체수분으로 인한 체중 정체가 살이 안 빠졌다. 체중이 왜 안 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저탄고지 할 때 초기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엄격하게 절제하는 과정에서 몸에 있는 글리코겐들이 쫙쫙쫙 빠져나가면 물도 함께 쫙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하루 이틀 만에 체중이 막 2, 3kg가 팍팍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온전히 체지방이 다 2, 3kg가 준 거는 결코 아니다. 그 여러분들이 단식을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뭐 최근에 60시간 단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60시간 동안 하루에 한 병 정도 되는 토레타 이온 음료만 마시고 진짜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시간 동안 저는 4kg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지방이 다 빠진 거냐?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정상적 식사하니까 저는 3kg 정도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1kg 정도는 뭐 약간의 체중 조절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 근데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한 탄수화물은 다시 내 몸에 에너지원을 채워 넣으면서 글리코겐을 채워 넣으면서 물도 같이 저장되므로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처럼 또는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이 인슐린 분비로 인한 체수분 조절입니다. 아니 인슐린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제가 얘기했던 식단이 16대 8 정도는 아니어도 14대 10으로 웬만하면 14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져가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점저와 저녁을 좀 이렇게 많이 벌려서 먹는 식으로 식단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낮에 애들 거 챙겨주다 보니까 뭘 중간중간 먹은 거지. 근데 이게 텀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야. 3시간, 4시간. 근데 이렇게 3시간, 4시간 텀으로 뭔가를 먹게 되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또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면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왜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식사텀을 벌리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혈당 검사 같은 거 할 때 보통 식후 2시간 이후에 그때서야 인슐린이 좀 정상화로 돌아가면서 공복 혈당 체크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한 2-3시간 있다가는 인슐린이 쉬게 되면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혈당이 올랐다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이 과정에 한 2-3시간 있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 탄수화물 중독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입이 허기지고 뭔가 궁금하고 땡긴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뭔가를 먹으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매 끼니당 이렇게 건강하게 먹었지만 애들 거 챙겨주다가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또 인슐린이 등장하면서 올라갔던 혈당을 낮추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혈당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슐린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 나와 있는 동안은 분해하고 연소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역할 자체가 올라갔던 혈당,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인슐린 키워드가 그래서 저장, 성장, 합성 이런 키워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트륨도 다시 재흡수를 시킨다는 데 있어요. 인슐린이 나와 있는 동안은 신장에서 나트륨도 다시 재흡수시켜서 물이 내 몸에 더 머금게 합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나트륨의 농도 자체가 되게 짙어지기 때문에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짠 거 먹었을 때 다음날 이렇게 물을 안 내보내고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 붓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억울한 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공급했더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서 물에 이런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트륨이 배출이 안 되면서 물을 막 머금고 있고 또 체내에서 수분 저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안 먹는데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진다고 하는 게 또 이런 인슐린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대8 이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을 온전하게 쉬게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렇게 나트륨 배출도 많아질 수 있고 저염식의 식사가 이렇게 수분 저류 현상을 막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체중 조절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인이 코르티졸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5일 동안 힘든 운동을 하고 너무 힘든 이런 훈련 스케줄을 하다 보니 몸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체내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수분을 또 많이 머금게 되고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근육은 없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몸에 어떤 스트레스라는 건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내 생존에 되게 위협이 되는 무언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반응하면은 튀거나 싸우거나 도피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리학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야, 너 지금 되게 뭔가 생존에 위험한 상황에 닥친 거야. 너가 살아야 되니까 너가 필요한 연료와 리소스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라. 이런 오더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수랑 혈압 저하를 막고자 우리 몸의 체액을 보유하려고 하다 보니 물이 안 나가게 되고 인슐린 작용과 비슷하게 나트륨을 재흡수시켜서 물도 다시 재흡수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초반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지방 분해가 될지 모르나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은 지방세포의 LPL 활성이 증가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 장소인 이런 내장 지방들의 지방 보유량을 늘려야지 장기적 생존에 유리하다가 몸이 느끼기 때문에 지방도 다시 재합성하고 저장하려고 해요. 그럼 배 주변에 막 지방이 낄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물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또 원체 안 먹었기 때문에 지방이 이제 쌓이기보다는 지방 분해 자체를 억제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근육은 고급 에너지원이에요. 근육 자체가 되게 생존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당원들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골격근에서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이거를 간으로 보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이걸 간으로 보내서 당신센 작업을 하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체중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같은 케이스는 이제 3주간의 어떤 굉장히 다량의 스트레스도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3월 막주에는 굉장히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신체적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요인이 사실 이때 마지막 주가 저희 아내의 또 그런 여자들의 그런 기간이었어요. 월경 주기까지 겹치면서 체중이 더 안 변했던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란기부터 이제 생리 거의 직전까지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하면서 나트륨 배출을 억제하고 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지방이 늘고 살이 찐다는 표현보다는 물 때문에요, 물. 그리고 이제 월경이 시작하고 끝나는 과정까지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또 수분 배출이 원활하게 되고 이때 여자분들이 이제 살이 좀 빠지네, 끝나가나 보다, 이렇게 보통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자기 체중의 1에서 한 3%까지는 체중이 월경 전후로 차이가 많이 나곤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또 하필이면 이것까지 껴있던 거예요. 물론 뭐 5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남자들에게 해당되진 않겠지만 나머지 요인들이 남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엄청나게 속상해하고 막 저한테 막 왜 살이 안 빠지는 거냐고 막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고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이거 다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화냅니다. 내가 자기한테 뭐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고. 요즘에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는데 나 힘드니까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이랑 좀 위로나 이렇게 공감을 해달라는 건데, 이제 저는 또 이게 또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와이프가 엄청 속상해하고 막 이 시기에 되게 힘들고 울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그 5일이 지나고 한 며칠 더 지나고 나서는 체중이 결국에 한 1점 몇 킬로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49에서 착착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체중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체중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이 체중이 움직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사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에 따라서 정말 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자기 체중의 1에서 3%, 그러니까 뭐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에서 3kg 가량은 하루에도 이렇게 체중이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걸 판단하실 때 웬만하면은 주 단위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체중을 재는 기준을 딱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알몸 상태로 재는 거를 내 체중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 웬만하면 저녁 때 몇 시 이후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잴 때까지 이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도 웬만하면 어느 정도 공통되게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체중을 좀 내가 일관되게 체크해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체지방이 엄청 많거나 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인바디상에서 우리가 왜 D형이라고 하죠. 근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고 체지방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 체지방이 감소되는 걸 이 체중으로만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바디가 또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눈바디고, 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세로 내가 계속 촬영을 하고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로 확인하는 게 훨씬 좋고, 물론 절대적인 이 체중의 숫자가 결국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너무 내가 막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 체중이 줄고 안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 행위에 몰입하는 이 의욕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체중 안 떨어지면 왜 안 떨어졌지 막 너무 속상해서 오늘 해야 될 운동 안 하고 싶고, 체중이 또 어쩌다 보니까 물이 많이 빠져서 준 건데 그거 가지고 와 나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그 전날 뭐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내가 이 정도 먹었는데 내가 살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중이 바뀌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막 집착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 초보 같은 경우 지방이 좀 많고 근육이 좀 없으시는 분들, 체중은 좀 평균이어도 근육이 없고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약간 오가면서 변화가 좀 있으면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식단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약간의 변하면서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를 저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게 또 명확하게 확 체중이 줄지 않고 체수분을 또 잘 보유하고 있으려는 이런 세트값이 잘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도 제가 20대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바프 준비를 했던 거랑 또 30대 중반부에 이렇게 다이어트 준비를 하고 바프를 준비하는데 체중이 생각보다 잘 안 변해서 눈바디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백가죽이 얇게 잡히고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또 그걸 바라보는 또 마음의 그런 것도 다르고, 한편으로는 그런 또 제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분명히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또 바디 프로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런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체중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으쌰으쌰 하셔서 꼭 좋은 몸매 잘 유지하고 건강한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